그래서 75점, 80점, 90점도 맞추기 위해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도 지금 볼락하잖아요. 43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지난번에 안 했죠? 1월달에 안 했죠? 뭐 줄 거란 거 있나? 뭐 일부만 돼 있죠?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이것도 이때까지 그래도 한 4, 5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어요. 28, 9번 치는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출제 전혀 안 했으면 싶은데 내는 걸 어떡하노? 그러니까 75점, 8점 맞추려고 하면 이 부분도 봐두자라는 거야. 그래서 봐두면 맞추고 안 보면 또 틀려요. 그래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43페이지에 1번 시험 시행기한의 장은 원칙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누굽니까?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도지사라는 거는 줄임말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뭐 시도지사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출제한 적도 없는 걸 또 누군가가 묻더라고. 뭐냐면 공법에서 하도 그런 걸 자꾸 따져 찾는 모이라요. 그렇죠. 자, 여기 시도지사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세종시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실시권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도지사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안 들어간다 이 소리라. 그러면 세종시에 사시는 분이 중개사 시험 치면은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거다? 충남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거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은 적 없습니다. 양갈로 2번에 예외 동그라미 치고 누구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장관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줄을 물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이걸 물은 적이 있어. 심의위원회에 가는 건 아까 봤던 정책심의위원회에 가는 거 있죠? 그걸 줄여서 그냥 심의위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격시험은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업무 위탁 돼 있는데,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봐봐요. 시험 시행기한의 장은 시험 시행하는 업무를 어디에다가 위탁할 수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그걸 줄 거 넣고 익히면 돼. 그래서 준정부기관이 많거든. 많은데 현재는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위탁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무슨 기관 중에 하나다? 준정부기관 중에 하나다라는 소리입니다. 협회도 시험을 위탁받을 수 있다 하면 옵니까? 없습니까? 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한 때는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라 돼 있죠? 관보에 고시 줄 거 놨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관보를 볼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관보를 봤어요. 보니까 어디에 위탁돼 있더라?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더라라는 거야. 여러분들 법 시스템을 한번 이해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시험을 협회에다 위탁하고자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법령을 개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만 새롭게 고시하면 된다. 관보만 새로 고시하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에 응시자격은 별표하라 그랬죠.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응시자격의 원칙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원칙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누구라도 다 응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외국인도 응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몇 조 뒷페이지 봅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그런데 관로를 한번 봐봐요.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하고 등록의 결격사유 등가 똑같은 말이 아니다 해놨죠? 그렇죠? 자, 요거는 알았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에 가봐요. 응시 자격의 제한인데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다 응시 가능하다 했는데 두 사람만큼은 응시를 못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라고 볼 수 있는 6조에 보면은 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가 6조 글이 적혀져 있죠. 자, 그런데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문제인 거야. 자, 칠판 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의 제6조에 무슨 사유가 있다? 결격사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다음 주에 공부할 게인지 모르겠는데 10조에 보면 또 이런 게 나와요.
등록의 결격사유 등 이런 조문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지? 6조에도 결격사유, 10조에도 뭐 등록의 결격사유에 나와. 이 결격사유라는 단어가 양쪽에 다 나오잖아. 그렇죠? 이 단어 뜻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적격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조에 적어놓은 결격사유는 누가 될 수 없느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둔 거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다라는 소리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바로 뭐로 적혀져 있냐?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응시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10조에도 뭐가 나온다? 등록의 결격사유 등. 이건 뭔 소리냐? 등록의 결격사유 등 하는 말은 그렇지. 이런 뜻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의 결격사유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이 말이나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잖아. 거의 등록한다 뭐한다? 뭐하니까 개업공인이 될 수 없다는 거고. 요 등이 요리 샥 감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등은 뭐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말하는 등이야. 그러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등록의 결격사유 등 하는 말은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 중개업에 종사 뭐한다. 말뜻이 같나? 다르잖아. 그러니까 6조의 결격사유와 10조의 결격사유는 의미가 같은 기다 다른 기다? 다른 기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1번부터 뭐 12번까지가 쫙 나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6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맨 여기 나와. 요 또 나온다. 자격이 취소된 후 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하는 말이 또 나와.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한다 뭐한다? 뭐한다? 뭐죠? 맞죠? 자격증 있나 없나? 없죠? 중개보조원으로도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 뜻이다. 그래서 봐봐요. 이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하는 말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하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라고 그 두 번째 줄에 괄호에 골이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알겠어요? 반갈로 2번에 보면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해놨잖아. 부정행위로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뭐로 하고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만다 정지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알겠어요? 가만 요거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시험은 응시한다 뭐한다? 뭐한다? 5년간. 그런데 요 나온다 안 나온다? 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요 안 나와. 그러면 부정행위자로서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기간 중인 자는 자격증 있나 없나? 없죠? 없는데 5년간 시험 친다 못 친다? 못 치는데 자격증 없죠? 요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죠? 보조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응시 자격과 관련해서는 공부가 다 끝난 건데, 그래서 요 문장을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이 경우 시험 시행기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시험 시행기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말뜻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시험 시행기한의 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다른 시도지사 아니면 장관을 말하는 거죠. 다른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실시권자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대구시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가 내년에는 원서를 부산에 낼까 싶어서 뭐 다른 시험 시행자에게 통보해라. 그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 돼붙죠. 4번에 시험 과목 하는 거는 몇 과목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 몇 과목입니까? 6과목 하면 안 됩니다. 5과목입니다. 그렇죠. 1차 2과목에 2차 몇 과목? 3과목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3과목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알겠어요? 100% 지금 실천되고 있지는 않는데, 알겠어요? 나름대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아 이런 것까지는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게 보여야 되거든. 자 봐봐요. 45페이지에 그 2차 시험의 세 번째 과목이 부동산 공법 아닙니까? 그렇죠? 공법에 관로 안에 보니까 법 이름이 6개 들어가 있죠. 관로 닫고 다음에 한번 읽어보래. 그 6개 법 중에 뭐에 관련되는 규정?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라요. 법 중에 6개 법 중에. 에이? 그러면 그 6개 법의 내용에는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도 있지만은 중개와 관련 없는 규정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럼 중개와 관련 없는 규정은 그 법의 6개 법의 내용은 맞아도 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리 믿어야 되는 기다 이 말이야.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 위주로 낸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으로. 그 중개와 관련 없는 규정이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은 아예 공부 안 하셔도 된다 이 소리야. 그걸 여러분들이 가릴 줄 모르니까 뭐 선생이 뭐다 이거는 무시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민법도 봐봐요. 1차 시험에 민법도 뭐로 돼 있는 거? 아니? 민법 관로 안에 또 쭉 적어놓고 그때 민사특별법 중 뭐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해놨잖아. 그럼 중개에 관련 없는 민법의 내용은 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민법 공부할 때, 정치 공부할 때 조건과 기한 가는 거 공부하나 안 하나? 부관 가면서 법률행위에 부관 가면서 정지조건, 해제조건, 이런 거 공부하나 안 하나? 하잖아. 그렇죠? 거기 부동산 중개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꼭 알아야 될까? 몰라도 관계없을까? 자, 매매계약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죠. 그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바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들 아이가. 맞죠? 법률행위,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적혀진 증거서면 아이가. 그렇죠? 그러면 그 법률행위를 조건부로 법률행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 조건부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정지조건부든 해지조건부든 조건부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러면 조건을 붙일까 안 붙일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유롭게 합의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이 있대. 있으면 그 조건의 내용을 특약사항란에다가 꼭 적어 넣어줘야 될까 안 적어 넣어줘야 될까? 적어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적어 넣어줘야 되는 게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조건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 그 민법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아, 그런 기다 말이에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중개하는 개업공인중 입장에서는 확실히 알아놔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놔야 되잖아. 그래야 취득하는 사람한테 유치권이 존재한다.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니까 당신이 취득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때문에 법정지상권 문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니까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 지역권 공부하죠? 하죠? 중개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현실적으로 지역권에 관한 중개가 행해지는 경우가 별로 흔하지는 않다라는 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물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있는 이런 물건을 중개하는 사례는 흔할 거다, 흔하지 않을 거다, 흔할 거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지역권은 상대적으로 뭐 낮다, 뭐 이런 식으로 감을 잡고서 공부를 하시는 게 편하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5번에 시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해 놨습니다. 양갈로 1번에 자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구분하여 시행한다 하는 말 뜻이 뭐냐 이리 물으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바로 밑에 적어놨잖아. 2차 시험은 1차 시험의 합격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하는 말 있죠? 요 말이 바로 무슨 시행의 의미고 구분 시행한다 하는 말의 의미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렇게도 봐야 되죠. 2차 시험은 1차 시험의 합격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1차 시험 날짜와 2차 시험 날짜가 같아야 될까 따라야 될까?
달라야 되는 거잖아. 달라야 1차 시험에 합격 환자가 2차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구분 시행하게 되면 1차 날짜와 2차 날짜는 같다 달라진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걔가 단수 규정을 더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1차와 2차를 뭐 하되? 구분하되 동그라미 있잖아요.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이래놨어. 그럼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구분하는 건 전제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럼 봐봐요. 구분한다는 말의 의미가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게 구분한다는 거잖아. 근데 같은 날 실시해버리. 그러면은 당일날 치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했는지 아닌지 당일날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서 2차 시험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실시하게 되느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하나가 더 생겨요. 조문 하나가. 이런 경우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조문 하나가 더 생겨. 자 봐봐요. 현실적으로 같은 날 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도 2차 시험 치기는 한다. 그러나 채점 결과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 성적은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의 성적이잖아. 그럼 뭐 처리해야 되노? 무효 처리해야 되는 게. 그 조문이 하나 생기는 거야.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시행하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를 뭘 한다? 무효로 한다 하는 이 교문이 하나 생기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게 이 경우 즉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2차 시험의 시험 방법은 몇 항에 따른다? 4항에 따른다 돼 있잖아. 그 4항에 따른다 하는 말이 시험 출제 방법이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한다라는 겁니다. 4항에 따른다 하는 게 4항이 어디에 있어요? 양갈로 2번으로 가봐. 양갈로 2번에 가보면은 1차 시험은 원칙적으로 무슨 형? 선택형. 두 번째 줄에 2차 시험은 무슨 형? 논문형이에요. 논문형.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봐. 다만 구분하되 어떻게 시행할 경우에는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2차 시험의 시험 방법은 몇 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4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2차 시험도 논문형이 아니라 무슨 형? 선택형으로 실시한다라는 소리야. 자, 종합해서 설명합니다. 들어둡니다. 시험의 실시 방법이 원칙이 뭐다? 원칙이 구분하여 시행하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구분하기는 하되 뭐다?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이래 있잖아.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은 1차 시험 문제는 무슨 형? 1차 시험 문제는 무슨 형? 선택형 이렇게 낸다라는 소리예요. 2차 시험 문제는 무슨 형? 논문형 이렇게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하잖아. 이렇게 내면은 1차 시험은 무슨 형? 선택형.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무슨 형? 선택형 이렇게 낸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현재 1회 때부터 28회 시험까지는 요렇게 시행했다. 예외적인 방법대로 시행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2차 시험도 무슨 형으로 내고 있구나. 선택형으로 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렇지. 단서 규정을 만들어가. 그렇게 만든 이유가 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칠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아요. 그렇지. 수험생들의 상태가 뭐다? 이렇게 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원칙으로 만들어 놓은 시험이에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험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처음에 도입할 때는 고시급으로 만든 거예요. 고시급으로 만드는데 응시생들의 상태가 뭐다? 이걸 따라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다만 걔가 요걸 딱 적어 놓고 요렇게 시행할 때는 요것도 어떻게 선택형으로 내도록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다. 제가 응시생들의 상태 자극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잖아. 연령도 낮아지고 있고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겠어요. 이 예외가 뭐로 돌아갈 수 있는 시험이다.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험이다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배출이 너무 많다 하는 판도 있고. 알겠어요? 또
또 현실적으로 중개업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좀 뭐다? 좀 별로 떨어지더라 하는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알겠어요? 또 뭐 공인중개사 자격 배출도 제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원래 고시급으로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거의 고3 때, 대학 1학년 때 그랬는데, 알겠어요? 이 공인중개사 1회 자격시험, 제 대학 1학년 때구나. 1회 자격시험 칠 때 4대 일간지에 이제 중개사 학원 광고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부하러 오시라고. 1회 자격시험 응시하러 광고 나오는데, 딱 헤드라인이 뭐냐 하면은, 선진국에서 고소득 직종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고소득 직종 하면서 헤드라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 실제로 맞다 그러대? 저는 미국 안 가봐서 모르지만, 미국은 부동산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뭐다? 변호사들보다 수입이 더 많다. 또 많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브로커가 바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거든.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 영어로 번역하면 브로커예요. 알겠습니까? 브로커. 별로 영어는 느낌이 안 좋지만, 알겠어요? 고소득 직종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다? 소득도 높게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도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워낙, 알겠어요? 자격증 배출이 너무 많아. 사실은. 알겠어요? 지금의 반턴 수준으로 내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해 지금 거의 2만 명 내외 선으로 배출하잖아. 한 10,000명 선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거는 통계가 그걸 증명을 해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랬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가 창업하잖아. 창업하고 폐업해가 그만두잖아요. 창업하는 숫자, 폐업하는 숫자가 한 해에 한 7, 8천 개 정도 되거든. 비슷합니다. 창업도 한 7, 8천, 폐업도 뭐 7, 8천.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 자격증을 매년 배출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뭐 장롱속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그렇죠. 7,000명의 자격증이 뭐다 써먹거나 뭐 이렇게 되고, 알겠어요. 한 10,000명 정도 내외선으로 합격자를 조절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따블이야. 그래서 자, 그 다음 됐고, 양갈로 3번에 시험을 일부 면제해놨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에 가는 글자 밑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다음에는 몇 회다? 여러분들이 원래 1차 시험 합격하잖아? 다음에는 몇 회예요? 30회잖아. 30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31회는 여러분들한테 다음 해다, 다음에 아니다? 아닙니다. 그 내년에 원래 1차 합격했는데 내년에 2차 시험에 시험장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못 갔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1차 면제 혜택 받았나 못 받았나? 자기 스스로는 못 받았다라고 갈깁니다. 그러면 31회 내후년 시험에 2차만 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연도별 시험이다, 회별 시험이다. 회별 시험입니다. 연도별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시험 공고문을 딱 봐봐요. 7월 중순 되면 공고 나올 끼거든. 확정 공고가 나올 끼인데 그 확정 공고문의 위에 제목이 나오겠죠? 2018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1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1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회별로 공고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보면 나옵니다. 6번 나오네 바로. 시험은 매년 몇 회 시행한다? 1회 이상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내년 시험을 2번 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2번 치면은 연도별 공고를 하면 안 되죠. 회별 공고를 해야 되지. 알겠습니까? 근데 내년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어요. 안 칠라고 하면은 그 밑에 절차가 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후년도 시험 안 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공인중개사 자격 배출이 너무 많다 하는데 그 배출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있겠노? 내년에 시험 걸러뛰자. 내후년도 걸러뛰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왜? 전국의 수많은 학원가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이 뭐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 그러나
방법은 돼. 하나의 방법은. 알겠어요. 그 다음 뒷페이지 갑니다. 시험의 공고해놨는데 몇 차례 한다? 2차례 합니다. 그걸 뭐 예정 공고, 확정 공고, 용어는 안 외워도 되지만 하여튼 시험 공고는 몇 차례 한다? 2차례 하는데 매년 2월 28일까지 먼저 예정,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확정 공고는 아까 7월 중순쯤 낸다 그랬죠? 그게 바로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내게 돼 있다? 90일 전까지. 그거는 줄 거나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그렇죠. 딱 90일 전에 공고하라 소리가 아니고 최소 90일 전에 공고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7번에 응시 원서 해놨는데, 그렇죠. 방갈로 1번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이, 자, 저를 봅니다. 우리 중개사 자격 시험은 위탁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시험의 실시권자가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적으로 누가? 장관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자,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뭐다?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셋째는 장관이든 시도지사든 실시권자가 공단이니 준정부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자,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마다 응시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수수료는 어떻게 정한다?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다라는 소리야.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은 응시 수수료를 어떻게 정한다? 장관이 결정 공고회가 수수료를 정한다 이 말이야. 위탁해서 시행하는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읽어봐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게 돼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하는가에 따라서 응시 수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같더라 다르더라 그거 정도는 알아둡니다. 알겠습니까? 뒤에 가면 또 수수료 문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방갈로 2번에 응시 수수료에 반환해놨죠? 지압보도 됩니다.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여지없이 제 말대로 알겠습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답이었다 답 아니었다? 오답이 답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끼워 넣기 식으로 제출했을 뿐이지 답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게 무시하면 됩니다. 47페이지에 8번 시험의 출제 및 채점 해놨는데 싹 다 지우면 됩니다. 양갈로 5번까지 싹 다. 근데 밑에 관련 판례 있죠? 그거는 한번 체크 표시해두고 읽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점에서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와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모질애가 불합격하잖아. 가채점 결과. 그러면 이의 신청할 문제 있나 없나 찾아볼 거 아닙니까? 자, 이의 신청하기 싫은 사람은 이 판례를 읽어봐요. 알겠지? 이의 신청하기 싫은 사람은 이 판례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라.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판례는 어떨 때 활용하는 판례냐? 제가 설명만 하고 지나갑니다. 자, 들어봐봐요.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은 아시죠?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판단하잖아? 판단할 때 이 판례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하면 출제가 잘못됐다고 뭐다 이의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제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판단할 때 자 이렇게 판단합니다. 출제자가 바라봐도 다소 이 문제는 출제에 오류가 있다 이 말이야. 오류가 있지만은 평균적인 정도의 수험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이 출제위원회에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찾는데 장애가 발생한다 안 할 정도의 오류라면은 오류로 인정한다 안 한다 하는 판례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냈다는 건 아니야. 다소 잘못 낸 점은 인정되지만은 평균적인 정도의 수험생 정도라면 그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정도로 보면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는 근거로 활용하는 판례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뒷페이지에 9번 시험의 합격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칠판 봅니다. 원칙적으로 실시하든 예외적으로 실시하든 구분하는 것은 공통적이죠. 그렇죠. 구분하는 건 공통.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구분되어 있는 게 다 똑같아. 그러면 합격자 결정도 1차 합격자 결정 따로, 2차 합격자 결정 뭐 하는 거다? 따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1차 합격자 결정은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야. 무조건. 시험을 어떻게 치든 간에 1차는 무조건 무슨 평가로 합격자 결정한다? 절대평가로. 절대평가 말 뜻이 뭔지는 다 알잖아. 그대로죠. 4점 이상, 평균 1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 결정한다 이 말이잖아. 아니어도 되죠. 그러면 2차 시험 봐봐요. 교재에. 2차 시험은 원칙과 예외로 구분되어 있잖아. 그렇죠? 원칙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똑같잖아, 문장이. 48페이지에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의 원칙이 다 절대평가입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어. 1번, 2번 봐봐요. 1번의 고딕체를 읽어봅니다. 외울 것까지는 없어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뭐를 미리 공고해 푼다? 선발 예정인을 미리 공고하면은 미리 선발 예정을 공고하면은 절대평가를 합격시킨다, 상대평가다. 상대평가 이렇게 되는 게야. 과락 4점 넘는 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합니다. 그런데 2번을 봐봐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하거나 아니면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격 결정하느냐? 읽어봐봐요. 4점 이상, 평균 6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게 미달 동그라미 딱 쳐놓고 매 과목 4점 이상 자 중에서 최소 선발 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해놨어요. 문장이 어려울지 몰라도 자 설명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부터 먼저 씁니다. 동그라미 1번에 그 미리 선발 예정을 공고한 경우 가잖아. 그렇게 공고한 적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1회 시험 때부터 작년에 28회까지 쳤잖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시험이 한 5, 6번 있었어요. 옛날에. 초창기 시험 때. 2회, 3회, 4회, 5회 많다. 5회는 아니구나. 2회, 3회, 4회, 6회, 7회, 8회, 9회. 한 6, 7번 돼요. 그때는 선발 예정인을 미리 공고했다는 거죠. 공고할 때 2,500명 뽑겠다, 3,000명 뽑겠다. 숫자가 별로 안 많았어요. 그때 응시자 숫자는 한 6만 명, 7만 명 정도였거든. 지금은 20만 대까지 와 있지만. 어쨌든 6, 7만 명 중에 2,000명 뽑겠다, 3,000명 뽑겠다. 선발 예정 공고했던 시험이에요. 그때는 무슨 평가로 합격자 결정했다? 상대평가.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등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등수 안에. 그때 당시에는 아시죠? 우리 6명의 강사진 중에서 누가 대자이다? 상대평가로 합격할 때는. 공법 선생이 대자이다, 대장. 그것이 왜? 남들이 잘하는 내가 잘하는 과목은 남들도 다 잘한다, 뭐한다? 다 잘해. 내가 잘하는 과목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과목에서는 차별이 있나 없나? 없어. 근데 공법은 다 어려워하거든. 그럼 내가 남보다 공법을 점수를 더 맞추면 등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공법 선생이 대장이에요. 알겠어요? 대장. 그래서 공법 선생이, 유능한 선생이 A학원에서 강의하잖아? 하는데 A학원에 이 공법 선생이 진짜 유능해. 유능한데 뭐다. 신경질 난다고 학원 그만 때려쳐 아프고 옆에 학원으로 가버리. 알겠어요? 그러면 이 학원의 학생이 뭐다. 옆에 학원으로 싹 다 가봅니다. 왜냐면 합격해야 되니까. 유능한 선생한테 배워야 다음은 한 문제라도 남보다 더 맞출 거 아닌가 봐. 알겠어요? 공부의 대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면 뭐 대장할 게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런 대장하던 기질을 버려야 될 거 아닌가 봐. 알겠습니까? 근데 그 곤조가 어디 가나?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공법 강의하는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진짜 떼돈을 벌어가 학원을 전국에 막 20, 몇 개씩 만들고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하여튼간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한 경우 했잖아? 아마 그런 적도 있었나 없었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 안 했고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최소 선발 비율을 16회 때 몇 프로로 공고했느냐? 응시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알겠어요. 응시자 대비 15% 이상은 뽑아주겠다, 합격시켜주겠다라고 15%라고 공고했어요. 16회 때. 그럼 16회 때 이제 시험을 쳤겠지? 치고 나니까 어떻게 합격시키냐, 이렇게 되면은. 일단 평균 60점 넘는 사람을 다 추려냅니다. 추려내가 그 사람들이 공고했던 15%에 미달되면은 15%에 이를 때까지 60점 안 되는 사람들도 역순으로 추가 합격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시켜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15% 미달이 안 되고 15% 넘었잖아? 넘으면 그 60점 넘는 사람들 전부 다 합격인 거예요. 넘더라도. 알겠습니까? 요게 바로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는 시험이었는데 16회 때는 15%를 공고했는데 평균 60점 넘는 사람을 다 추려내니까 17.8%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미달 됐나? 미달 안 됐나? 미달 안 됐지? 안 됐으니까 17.8%에 해당하는 그 60점 넘는 사람들 전부 다 합격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17.8%가 나왔다는 것은 그의 16회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보여요, 저는. 시험 출제위원이 어렵게 내도 수험생이 불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렵게 내면은 점수가 6점 안 나오겠지? 안 나와도 미리 공부했던 최소 선발 비율만큼은 합격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시켜주니까 불만이 없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여러분들은 최근에 공부하는 바람에 이렇게 상대평가 시절 없는 줄 알아. 최소 선발 비율을 공부한 적 없는 줄 알아. 무슨 소리지 아세요? 무조건 절대평가인 줄 알아. 아니라 공부만 해보면 알겠어요? 상대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걸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 아니면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자 한다면은 한 2년 전이나 3년 전에 미리 공지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아직도 올해는 공지가 없으니까 내년도 절대 평가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는 다 끝나버렸어요. 3번은 필요 없고 10번 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 교부되어 있는데 누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시도지사가 교부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월 이내에 교부를 하는데 시도지사가 교부권자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도지사가. 그럼 여기서 이 말을 하나 배우고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대구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하다가 서울에 가서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구시장이라는 사람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될 거고, 맞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시장은 뭐라고 되느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될 거다. 맞죠? 그러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는 이 두 표현 구별해서 사용하시도록 해놔라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뒤에 가서 써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자격증 교부대장 하는 게 있죠? 동그라미만 칩니다. 그럼 자격증 교부대장인데 읽어봐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두 번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은 자격증 교부대장이지만은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 가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대장이 나올 때마다 방금 읽었던 요 내용이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장이 우리 법에는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인식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 11번에 무슨 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하는 글자 밑에다가 또 적어. 위에다 적든지. 등록증 하는 것도 적고 신고 필증 하는 것도 적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도 나가다 보면은 지금은 자격증 나오지만 뒤에 가면 무슨 증이 나온다? 등록증이 나온다. 또 더 뒤에 가면 무슨 증이 나온다? 신고 필증 나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나와. 에이? 그러면 우리 법에는 증이 몇 번 나오는데? 3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무슨 교부가 나온다? 재교부가 나와.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는 이게 다 머릿속에 비교 정리가 돼야 돼요. 자격증 재교부 사유, 등록증 재교부 사유, 신고필증 재교부 사유 이렇게 비교 정리가 되도록 공부하셔야 되겠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일단 자격증 재교부부터 점검하는데 잃어버리거나 동그라미 못 쓰게 된 경우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무슨 증 재교부 사유다? 자격증 재교부 사유다. 그러면 재교부 사유가 발생했으면 재교부 신청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한다? 교부한 동그라미 쳐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요. 이게 왜 출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봐봐. 여러분들이 대구시장한테 자격증 교부하다가 서울에 가서 영업하다가 거기서 이자 못 붙어. 그러면 재교부 신청하러 어디까지 KTX 타고 대구까지 KTX 타고 와야 된다는 소리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구니까? 대구시장이니까. 알겠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잖아. 알겠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서울시청 가가지고 재교부 신청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그거는 행정전산 시스템을 봐야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낸다? 내야 됩니다. 수수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있잖아. 수수료 납부 하는 거 있죠. 얼마를 내도록 돼 있어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근데 이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위탁돼 있다라면은 재교부 신청할 때는 아까 시험의 위탁과 마찬가지로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에서 결정 공부하는 수수료 이렇게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것도 시험에 못 들어가는 게 그 읽어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법에는 정이 몇 개 나오는데 3개 나오는데 그 정의 재교부를 다 비교식으로 표를 만들어 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진도 나가면서 다 따로따로 공부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건데 그걸 표로 모아놓은 거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활용하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있죠. 결국 자기가 내용을 다 이해된 걸 갖다가 결국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요점 정리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 요점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도표식으로 만들어가 요점 정리를 하든 아니면 뭐다 도표를 안 만들어도 관계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대위를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일이 바쁜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요점 정리해가 메모를 해가지고 외워야 되는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봐야 되잖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봐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늘 뭐다 주부들은 어디에 붙여놓고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문 열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열어보고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더란 말이지. 그 우리 사람도 주택관리사법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알겠어요. 집에서 혼자 동영상 보고 공부했거든. 하는데 뭐 외울 게 많이 나오거든. 그것도 알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외울 게 많아요. 시설 개론 같은 거는 엘보가 어떻고 뭐 가면 뭐 다 외워야 돼. 알겠어요. 그럼 외울 때마다 뭐다 냉장고 안에 하나 툭 떼가지고 뭐 외우고 찌레빼고 알겠어요. 못 외웠다 싶으면 다시 붙여놓고 막 이러더라고. 알겠어요. 그래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뭐 다 까먹든지 말든지 알겠어요. 그런 게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어찌됐든 짜투리 시간을 위해서라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용해서라도. 자, 그 다음 됐고 뒷페이지에 봐봐요. 2절에 가봐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라고 돼 있네.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뒤에 가면은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이 또 나옵니다. 그렇지? 그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지? 우리 법에는 자격증이 있고 무슨 증? 등록증. 그렇지? 자, 밑에 읽어봅니다. 공인중개사는 주어를 동그라미 쳐요. 주어를. 공인중개사는 가면서 주어를 동그라미 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동그라미 딱 쳐요.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7조 1항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인데 위반하면은 자격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짜리다? 1년짜리다. 제가 나눠드린 제재분류표 있죠? 거기에 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주어에 공인중개사는 동그라미 쳤잖아? 그 자리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는이라고 바꿔 너가 한번 읽어봐봐요. 바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 가지 말고 무슨 증으로 바꿔야 읽습니다. 등록증으로 바꿔야 읽습니다.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이리 바꿔 읽으면 그게 무슨 증 대여 금지 규정이다.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입니다. 19조에 나오는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 주어만 바뀌어서 주어만. 알겠습니까? 주어만 바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알지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상당히 길게 적어놨는데 제 설명을 듣습니다. 자격증을 대여한다 하는 말 뜻은 뭐냐면은 자 봐봐요. 무자격자는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뭐한다? 뭐하는데 중개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다 수행한다는다? 수행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무자격자가 중개한 건에 대해서 작성한 서면이 있어.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요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를 누가 작성했다? 무자격자가 다 작성했다. 그런데
그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형식적으로 누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가 날인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서류만 보면은 누가 직접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가. 형식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 거다. 무자격자가. 이런 현상을 무슨 정 대여라 그런다? 자격증 대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51페이지에 봐봐요. 51페이지에 한 89번째 줄에 가봐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즉 공인중개사 명의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 이런 현상이 바로 무슨 정 대여다? 자격증 대여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거를 정의 대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무자격자가 자본을 대고 자본을 대고 중개 업무는 수행한다는다? 안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뭐다? 자기의 명의로 등록까지 다 해가 중개 업무를 수행해요. 그래서 벌어들인 그 수입을 자본을 댄 무자격자에게 뭐다? 배분을 하는 거야. 배분을. 그러면 무자격자는 중개 업무 수행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본만 대고 이익을 뭐다? 배분받았을 뿐이다. 그렇지. 근데 이런 정도의 행위만 갖고는 정의 대여다라고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개 업무하고 경영 업무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그러면 이 무자격자가 자본을 댔고, 그런데 자본을 댄 이 사무소가 위치가 안 좋더란 말이지. 돈이 잘 안 벌리더란 말이지. 그래서 등록한 그 공인중개사한테 내가 또 돈 될 테니까 사무소를 뭐다 위치 좋은 데로 옮기자 하면서 뭐다 권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영에 관여하는 거 맞나? 맞죠? 이런 경영에 관여했지 중개 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한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만 갖고는 정을 대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 봐요. 위로. 제일 위에서 알으세요. 읽어봐요. 만일부터 읽어봅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에 뭐에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저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업무인 거래 중개 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정도 가지고 정을 대의했다고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판례는 이해가 다 돼버렸어요. 그 다음 마지막 두 줄로 갑니다.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놨죠? 이게 7조 2항 해놨는 거야. 1항은 양도 대여하지 말아라. 2항은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지 말아라. 해놨대. 그러니까 결국 정의 양도 대여는 그 상대방도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이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럼 이거 딱 보면요. 아직까지 저는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다 위반이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배우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사무소 개설 등록은 누구 이름으로 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등록하고 근데 와이프는 사무실에 출근한다 안 하고 남편이 무자격자인데 나와가 중개 업무를 다 수행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도 다 남편이 작성할 거다 이 말이지. 그 남편이 작성하는 그 서면에다가 도장은 누구 도장 찍나? 와이프 도장 찍는 거잖아. 이 판례대로라면은 자격증 대여가 돼야 이가 대여예요. 부부지간이라도 뭐다 대여는 대여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을 대여하지 말아라라고 법 규정을 만든 취지가 정 없는 사람은 전문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정 있는 사람이 직접 일을 하라는 소리거든. 정 없는 사람은 직접 일하지 말아라는 소리거든. 그런데 지금 정 없는 남편이 일 직접 다 해버리고 와이프가 뭐다 등록해놓고 도장도 넣고 와이프 도장을 툭 찍으면 이게 정 대여 아이가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양도 대여한 와이프도 처벌받고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누구도 처벌받고 남편도 1년 이하의 지금부터 1천만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 아이가. 맞죠? 부부가 같이 쇠고랑 찰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조심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다, 직접적으로 남편이 일 다 하시란 말이지. 하시는데 뭐다, 와이프도 뭐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서너 번 정도는 얼굴을 비춰주면 되는 거 아닌가 봐. 알겠어요? 나와가 한 20분 동안 앉아있다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러면 되는 긴데, 아예 코빼기도 안 비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높은 거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중개사고를 터뜨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노? 와이프가 다 져야 돼. 물론 그 남편도 져야 되겠지만, 알았어요. 결국 남편은 중개보존 형식으로 고용신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둘 다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됐고, 51페이지 3절에 무슨 명칭 사용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이게 8조입니다. 밑에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유사한 명칭을 동그라미 딱 쳐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그 해석의 거리가 나오는 거죠.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당연한 소리는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한다 뭐한다 뭐 하는데, 유사 명칭도 사용하지 말아라 해놓은 거다. 그러면 어느 명칭까지를 유사 명칭으로 볼 거냐라는 기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 기준에 관해서 판례가 나와버렸는데 두 줄 읽어봐요. 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럼 일반인으로 하여금 무자격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명칭이라면 다 무슨 명칭이라고 봐야 된다? 유사명칭이라고 봐야 된다. 그럼 이 사건은, 이 판례의 사건은, 사건의 피고는 무슨 명칭을 썼었다? 대표라는 명칭을 썼었다라는 거야. 이 피고가 무자격자인데 대표라는 명칭을 썼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인이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D페이지 또 봐봐요. D페이지 보면 또 비슷한 사건인데, 빵빵 부동산, 세모 부동산 카페라고 표시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고 뭐 명함도 세모 부동산 대표라고 명함을 썼다는 거지. 이런 정도의 행위를 했다라면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케 할 위험성이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한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럼 유사명칭 사용을 했다라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뭐 1천만 원의 벌금형의 형사 고발감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쉽잖아.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늘 이 과목에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인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인지, 자격 취소인지, 절대적 등록 취소인지, 업무 정지인지,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이 과목에서는. 알겠어요? 그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으니까네. 알았어요? 그걸 좀 극히 적게 물어줬으면 좋았겠는데, 알았어요? 안 그래요. 이 과목을 시험 과목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가 중개업무에 종사할 때마다 불법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이 과목을 시험 지문에 집어넣은 기거든. 그러면은, 알았어요? 이 불법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의 처벌을 받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과목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문제 많이 물어요. 알았어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제재분류표를 뭐다 확대 복사해가 갖고 있으면서 계속 익히라는 거야. 알았어요? 계속 익히라는 거야. 알았어요? 저 인포메이션 확대해놨대. 알았어요? 글씨 비대 그 정도면은.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4페이지로 갑니다. 54페이지에 가면은 3장에 뭐 중개업 등이 되어 있죠. 1절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54페이지부터, 알았어요?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조금 재미도 없을 분들은, 알았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론입니다. 알았어요? 시험 출제 빈도는 낮아요. 알았어요? 이 두 페이지는 낮습니다. 알았어요? 낮은데 이런 걸 기초라고 생각하고 뭐 다져놓자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외우려고 달려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적어놓은 거는 문장이. 알았어요? 문장이. 자, 그래서 그 설명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54페이지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법적 성격 해놨는데 양갈로 1번에 학문상 허각하는 거 해놨잖아. 그걸 동그라미 딱 칩니다. 아니, 그 뒤에 명령적 행정행위다 하는 것까지는 안 익혀도 좋아요. 근데 학문상 허각하는 걸 뭐다 동그라미 치놓고 좀 들어봤다 하면 됩니다. 자, 설명 듣습니다. 그래서 설명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용어 내지 개념 이런 걸 읽을 때 알겠어요. 이 점을 좀 구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익히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뭐냐면은 봐봐. 뭐 법률상 용어 개념. 에이? 무슨 상? 이론상, 강학상 용어 개념 이런 걸 좀 보다 구별하면서 용어를 익혀도 익혀요. 자, 제일 쉬운 사례 에이? 부동산 공법 하잖아. 이 용어가 있잖아. 이 용어가 법률상 용어다, 이론상, 강학상 용어다. 자, 봐봐요. 부동산 공법도 법이에요, 법 아니에요? 법이죠. 국토계획법,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건축법, 농지법, 주택법 나오잖아. 이 용어들이 바로 무슨 용어다? 법률상 용어다. 그러면 이런 법들을 다 뭐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론하는 사람들이 분류해보니까, 법을 분류해보니까 무슨 법으로 분류되는 법들이다? 부동산 공법으로 분류되는 법들이다라는 이론상의 분류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법 하잖아. 마찬가지로 세법. 세법 하잖아. 무슨 개념이다? 이론상, 강학상 분류 개념이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세법 시간에 처음에 양도소득세 공부한다 안 한다? 하잖아? 근데 양도소득세법 하는 법이 없어요. 없고 뭐 그냥 소득세법 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소득세법에 뭐가 나온다? 양도소득세가 나오거든. 그걸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분류해가 공부하는 거예요. 취득세도 공부한다 안 한다? 하는데 취득세법 하는 법이 없어요. 지방세법 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지방세법에 취득세가 나오거든. 그게 바로 뭐다?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분류해가지고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법률상 용어 개념과 이론상, 강학상 분류 개념을 좀 구분하시오. 일반법, 특별법 하는 그런 법이 있다 없다? 없어. 그것도 뭐다? 강학상, 이론상 분류 개념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분류 개념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학문상 하는 말을 동그라미 쳤잖아. 학문상하고.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는 아시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서 뭐해라? 중개업해라. 이 등록. 무슨 개념이다? 법률상 용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도로교통법에 보니까 뭐다? 운전 면허 받아서 뭐해라? 운전해라 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 면허 무슨 개념이다? 법률상 개념이다 이 말이야. 건축법에 보니까 뭐다? 건축 허가 받아서 해라. 무슨 용어다? 법률상 개념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또 알겠어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니까 그런 법에 보니까 사업시행 인가 받아서 해라 하면서 뭐 나온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무슨 개념이다? 법률상 용어 개념이다라는 소리야. 근데 요거 인간은 빼고, 알겠어요? 사업시행 인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주택법에 보면 승인 받아서 해라 하는 게 나오거든. 자, 근데 이 다 법률상 용어예요. 근데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게 학문하는 사람들이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이 말이지. 자 봐요. 부작위 의무에 뭐 해제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거라. 뭐냐? 등록하기 전에는 중개업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부작위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등록하니까 그 부작위 의무가 왜 된다? 해제되는 거예요. 운전 면허 받기 전에 운전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부작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면허받으니까 그 부작위 의무가 뭐 된다? 해제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 받기 전에는 건축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부작위 의무가 있는데 허가 받으니까 해제가 되더라.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에는 그 주택건설사업 한다 뭐 한다? 뭐 하는데 승인 받아서 하게 되더라. 이 공통점이 다 뭐다? 부작위 의무의 해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라는 거라. 학문하는 사람이 분석해 보있겠네. 학문하는 사람이 이런 의미를 지닌 걸 전부 다 뭐다? 학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용어를 쓴다? 허가라고 용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학문하는 사람은 뭐? 허가. 이것도 학문하는 사람이 뭐? 허가. 이것도 학문상 허가. 다 허가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축법에서 말하는 허가하고 학문하는 사람이 쓴 허가하고 용어가 뭐? 일치돼 붙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건축 허가는 법률상 용어도 허가고 학문상 용어도 뭐? 허가 이리 된다는 것 뿐이.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학문상 허가 가는 거야. 그러면 학문상 허가 처분을 받으면 학문상 잡아야 학문상 허가 처분을 받으면 부작위 의무가 왜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금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제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없게 된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게.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라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라면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없게 된다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까지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개업이 금지가 해제될 뿐이지 다른 여타 행위까지 다 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로서, 갑자기 자연적 자유하는 말이 고급 용어가 나온 거는 봐봐요. 이 중개업이라는 것은 자연적 자유야. 운전도 자연적 자유야. 건축도 자연적 자유야. 그럼 무슨 소리냐? 원래는 누구나가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행위다 없는 행위다? 원래는. 중개업은 옛날로 구슬로 가봐요.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운전도 뭐다? 옛날에 고종 황제님이 처음으로 운전 행위를 잘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면허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동차 처음 도입 되면 아무래도 뭐다? 자동차만 있으면 몰면 돼. 그게 자연적 자유라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건축 뭐 허가받아서 했나? 아무나 건축하면 돼. 그런데 아무나 건축하고 아무나 운전하고 아무나 중개하니까 질서가 뭐 문란해지니까 왜 어느 시점에 하가 법을 만들어가 아무도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 그게 부작위 의무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하게. 그런데 등록한 사람, 면허받은 사람, 허가받은 사람, 그 사람만큼은 특정한 사람만큼은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다? 허용해 주는 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걸 학문하는 사람들은 다 묶어가 뭐라 한다? 허가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건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로서 새로의 권리를 설정하는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반사적 이익이 주어질 뿐이다. 그 말은 반사적 이익이란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잖아. 고급 용어가 나왔잖아. 등록한 사람이 있고 등록 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면허 받은 사람이 있고 면허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 받은 사람이 있고 허가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허가 안 받은 사람에 비해서 허가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뭐다?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릴 뿐이지 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점인지 알겠죠? 내가 만약에 이 등록을 하고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거는 권리로서 부여받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등록했으면 다른 사람은 등록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다른 사람도 등록했으면 내 권리가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운전면허 받지 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누릴 뿐이다라는 거지. 반사적 이익을 누릴 뿐이니까 저 사람이 등록했다고 등록시켜주지 말아라라고 주장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권리로서 누리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또 등록하면 내 권리가 침해되니까 저 사람은 등록시켜주지 말아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겠지만 이 학문상 허가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는 효과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으로서 할 수 있게 될 뿐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등록에 의해서 해제되는 것은 중개업에 대한 일반적 금지가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여타 법령상의 제한사항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금지까지 모두 다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이런 게 이제 학문상 허가라는
행위 종류들의 의미야, 의미. 법적인 의미야. 알겠어요? 법적인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면허 받는데, 알겠어요? 저 사람 운전면허 내주지 마소. 이런 걸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도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기준 다 갖추면 당연히 면허 받는다, 만다?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양갈로 2번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대인적 행정행위다. 그건 대인적 동그라미 쳐요. 읽어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사람의 학식, 기술, 경험 같은 주관적인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대인적 행정행위로서 일신전속적 그거 줄 거면 돼. 법률 효과에 대한 이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대여나 양도, 정려, 상속 등은 전혀 불가능하며 만약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자죠? 등록한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하면은 등록의 효력은 당연히 뭐다? 실효되는. 당연히 가는 말 동그라미 쳐요. 무슨 처분이 없어도 등록 취소 처분, 등록 취소 처분이 없어도 그걸 메모 넣으면 돼요. 우리가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이가. 그런데 이 대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지닌 것이 등록이기 때문에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등록 관시 등록 취소 처분 내리지만은 등록 취소 처분 내리기 전이라도 사망 해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등록의 효력은 뭐 해버린다? 소멸해버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대인적 하는 말이 의미는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알겠습니까? 누구냐 중요한 것이. 등록 신청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는 그 점에서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건축허가는 누가 건축허가 신청해 오느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허가 신청한 그 내용이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그 내용을 따질 뿐이지 누가 신청하느냐 보고 허가 내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건축허가는 대인적이다 대물적이다? 대물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건축허가하고 사무소 개설 등록은 같은 점이 있나 없나? 학문상 허가라는 측면에서 같은 점이 있나 없나? 있죠?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대인적이고 허가는 뭐다? 건축허가는 대물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나 같나? 다르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니까 같은 거는 같이 분석할 수 있게 되고 뭐 다른 거는 또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학문이에요. 학문하는 사람은 결국 무슨力뛰어나다? 분석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잣대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 잣대들로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학문상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이론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은 현실을 잘 모를 것 같아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경험치는 없지만은 현상을 분석할 능력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직접 몸으로 경험을 안 해서 뭐다? 그 점에서 좀 약점이 있다 뿐이지. 우리 부동산 중개업하는 전국의 10만 5천 명의 중개업에 대한 뭐다? 영업 행태를 분석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내가 중개업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론가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늘은 거의 읽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 다 해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번 더 해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자신감이 없어질까 싶어서 읽어보면은 다 알게 돼 있어. 알겠어요? 근데 읽어보도 안 하고 아이고 이거 언제 다 하노 하면서 이 페이지만 들다 하고 앉았다 이 말이지. 차근차근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쉽잖아. 그럼 영 모르겠으면 뭐다 잠시 그 부분 동영상 들어가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고 그런 소리네. 그러면 또 읽어가는 거야 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마칩시다.